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 중에 골드만삭스가 말한 비트코인은 구리와 같다 라고 결국 말했지만, 그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2021년 2분기 지금 말에 와 있는데, 글로벌 경제는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물가가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이 물가가 치솟는 조건 속에서는 돈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대부분의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상품 중에 여러 금융상품들이 포함이 되게 되고, 비트코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죠.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은 미달러를 대체하는 것도 아니요, 금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분석해보니 구리를 대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현란한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봤다는 데이터는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 뿐이에요. 그들이 왜 그와 같은 주장을 했는지도 가격 차트를 그냥 열어놓고 그냥 비교 분석했다는 것을 잠시 뒤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현재까지도 비트코인 2020년도서부터 2021년 5월에 일정 수준의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약 14배 가까이 상승하는 기간 동안 단 몇 퍼센트의 수익도 얻지 못한 그들이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이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떻게 연동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될 일이죠. 본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발표된 유로 지역의 인플레이션율이 2021년 5월의 인플레이션율이 2%까지 이와 같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2020년 4월에 2020년 2월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중공 우한에서 코로나19가 감염이 확산이 되게 되면서 중국의 실물 경제가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멈춰서게 됐고, 중공에 대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못했었던 미국, 유럽, 중동 등이 2020년 4월에 실물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후 대부분의 국가의 경제 지표들은 4월, 5월을 하한점으로 실적이 급격히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후 개선세가 진행이 되게 됐죠. 그렇지만 유로 경제권은 말로는 EU, 유나이티드라고 말은 하게 되지만 미국과 달리 중앙은행은 하나인데 여기에 여러 개의 행정부의 머리가 달려 있는 듯한 기괴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미국은 하나의 행정부야 하나의 중앙은행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실행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는 반면에, 이와 같은 여러 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기괴한 형세의 유럽연합체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를 못하게 되면서 미국과 달리 이 3분기에 들어와서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 침체세를 나타내는 현상을, 오히려 4월보다 경제가 멈춰섰었던 4월보다 더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뒤늦게서야 이제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가 집행이 되게 되면서 미국보다는 좀 낮은 수치지만 5월에 2%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유로 경제권에서 정책 파급력이 가장 큰 국가 영국을 다시 한번 유로 경제권에서 탈퇴하게 만든 독일을 보게 되면, 독일은 5월에 2.5%까지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됐어요. 또한 대한민국의 2021년 5월 물가도 2.6%로 발표가 되게 됐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일하게 검은색 선으로 나타낸 화살표와 같이 미국과 동일한 패턴을 나타나게 되면서 4월 이후에 실물 경기의 개선세, 증가하는 미 달러 유동성에 따라서 원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미 달러 유동성 증가분에 비례해서 원화 유동성을 늘리면서 이와 같은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대한민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보다는 미국의 코로나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미 달러 유동성 증가분의
비례적으로 선제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이와 같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수명 주기를 보게 되면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원화 가치 초강세를 나타내는 태동기에 머물고 있는 매우 특이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되게 돼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 달러보다 자국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 구간에 위치하도록 통화 정책을 유지해 온 반면에 대한민국은 오히려 미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초강세를 나타내는 조건을 10년 동안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미 달러 대비 원화 가치를 다른 국가들처럼 약세 구간에 머무르게 했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1980년대 일본과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출 수는 있게 되겠죠. 물론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니고 미국이 대한민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죠. 바로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영역이 되게 되겠죠.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환율이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초강세를 나타내는 게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전제를 내리고 지금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수명 주기를 분석하면서 여러 번 공유를 한 적이 있죠. 이와 같이 2021년 2분기 말인 6월에 주요 미국을 추종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의 물가 인플레이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살펴볼 자료가 이와 같이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상승되는 현상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이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인하를 하게 되면 시간차를 타임 디퍼런스를 두고 인플레이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래 미국은 초저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서는 인플레이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은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율의 급등 현상이 일시적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집단 면역이 갖춰지게 되면 공급이 정상화가 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내려가게 될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세가 더 강하게 진행되더라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대응할 수 있는 그들이 말한 그 방안 중에 하나는 보유자산을 매각을 하는 거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됐지만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침체세를 나타내게 됐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미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2010년도서부터 2016년경까지 미국 건국 이래 최대치의 보유 자산을 미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하게 됐고 얘를 적극적으로 2016년도서부터 2019년 8월까지 대규모로 시중에 매각함에 따라서 이 보유자산에 매각되는 가격만큼 시중 미달러 유동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와 같이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경기부양 기조가 유지되면서 일정 수준 낮아지는 현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적용하기가 힘들죠. 왜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보유자산 규모가 이러한 시절에 비교하게 되면 절반 이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초저금리 기조를 계속 끌고 가게 되면서 보유자산 매각만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상향시킬 수뿐이 없어요. 근데 기준금리 상향 얘기가 나오게 되면 국내 언론들의 보도 내용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실물경제 경기 부양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주식시장 폭망으로 결론을 짓고 있죠. 미국의 중앙은행은 대한민국보다 더 철저하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통화정책의 의사결정자가 바뀌든 말든 미국의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바뀌든 말든 시스템적으로 국가의 통화정책을 운영해오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미 연준 의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속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과정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의 진척도를 보게 되면서 그 조율을 섬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죠. 또한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을 조망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로 구분해 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이미 봄의 말기에서 여름의 초기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 경제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공유를 해왔고, 다만 여름의 장세로 진입하는 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딱 한 가지는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달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미국은 코앞으로 다가온 듯 해요. 왜냐면 2020년 12월에서부터 세계 열강들은 최소한의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된 임상 3상을 완료하고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누구보다도 빨리,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진행을 하게 됐죠. 저희가 공개 방송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온 바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에 맞느냐 아니냐, 그것이 코로나19 접종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 아닌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일 중요한 경제 정책이 바로 임상 3상이 완료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다른 국가들보다 얼마나 빨리 먼저 진행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죠. 이들은 2020년 12월에서부터 이와 같은 임상 3상을 완료한 백신을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은 드디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기에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중이에요. 즉 미국은 여름의 장세에 완연히 진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이 유동성이라는 건 향후에 이제 상승 속도가 다소 둔화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임계 수준 물가, 미국의 통화정책 목표 중에 물가가 2%가 넘는 것인데, 향후에 2%를 넘은 채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서 미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나게 되는 주요한 경제 지표의 활성화가 진행되는 것이 현재서부터 이제 향후까지 일정 기간 진행이 되게 되죠. 이와 같이 유동성이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임계 수준을 넘어서게 됨에 따라 주요하게 돈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물건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는 금의 가격도 상승하고 원유 가격도 상승하고 구리 가격, 쌀 가격, 옥수수 가격, 암호화폐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다른 금융상품들과 같은 연동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같이 암호화폐 가격도 상승할 수뿐이 없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살펴봐야지 되는 게, 골드만삭스가 또 이런 분석을 했어요. 나쁜 인플레이션 시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조건 속에서는 암호화폐는 금이 아니라 구리 대안이다.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금처럼 안전 자산이 아니라 구리 같은 위험 자산이다. 누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말했나요? 비트코인을 금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서 지금 수년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서 물어보게 되면, 당신이 지금 비트코인에 수년간 투자하는 게 비트코인이 금과 같이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다 말할 거예요. 금에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가치 상승 폭이 기간에 비례적으로 보게 되면 투입되는 기간의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그리 매력적이지를 못한데, 투기 상품, 비트코인을 포함한 투기 상품에 들어가는 상품들의 상승폭은 더 폭발적이라는 거죠. 여기 분석 내용을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답게 뭔가 이제 대단한 분석을 한 것 같이 자신들의 분석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선택하는 용어를 매우 감각적이고 전문성이 보이는 용어를 선별해서 말을 하게 돼요. 뭔 말이냐? 비트코인과 구리의 상관 혹은 위험 투자 심리와, 뭔 소리요? 비트코인의 상관을 보면 거래 역사 10년의 비트코인은 확실히 여기서 꼴값을 해요. 리스크 온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꼴값하죠. 비트코인과 구리는 위험한 인플레이션 해지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은 자기네가 이제 상관 분석을 했대요. 그러면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비트코인 가격 차트에서 가지고 왔겠죠.
이 어렵고 감각적인 용어를 선택을 통해서 뭔가 심오한 분석을 한 것처럼 여기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이들이 본 건 가격 차트예요. 뭔 소리입니까? 자, 여기 금, 여기 비트코인, 여기 구리예요. 가격 차트예요.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가격 차트고, 누구나 가격 차트 띄우면 눈이 달렸으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비트코인 가격 상승, 구리 가격 상승, 금은 횡보.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 구리 똑같이 하락, 금은 상승. 이게 가격 차트를 보게 되면 얘가 같지가 않고 구리는, 비트코인은 구리와 같은 성격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제 구리와 같은 것들은 공급이 부족할 때 진행되는 물가 상승 시절, 나쁜 인플레이션 조건 속에서나 매력이 있는 거지, 현재는 금이 더 매력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JP 모건은 여기에 연동돼서 봐라,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선물 매도가 많아졌다. 투자 기간에 선물 매도가 많아졌고 같은 기간에 금의 현물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지 않니? 그러면 여기는 선물 매도는 팔았다는 거잖아. 근데 얘가 올라가잖아, 금은? 그러면 여기를 팔고 여기로 이동했다는 의미가 되게 된다. 두 군데 다 2020년 3월 1일 현재까지 비트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는 동안에 내부 규정에 막혀서 비트코인 투자를 못 해왔었죠. 이제 와서야 2020년 1분기서부터 이제 표준화된 비트코인 지수를 만들고 유럽과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 ETP 상품이 나오게 되고 미국은 심사 과정에 있는 중이죠. 심사 과정이 미국에서 승인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글로벌 메이저 투자사들의 상품 출시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이제서야 진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비트코인에서 몇 퍼센트의 수익도 지금까지 얻지 못한 그들이 이와 같이 가격 차트를 기준으로 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감각적인 용어 선택을 통해서 뭔가 더 심오한 분석을 한 듯하게 대중에게 계속 전달을 해오고 있죠. 수익을 내지 못했고 그 수익이 올라가는 동안 방관을 했을 뿐이 없었던 그들, 거대 자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부 규정에 막혀서 투자를 못했어요. 근데 참고로 매우 중요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발생되게 되죠. 글로벌 메이저 투자사들도 거대 자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된 안정장치인 내부 규정에 의해서 거대 자금을 그간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동안에 투입을 못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들은 이 기간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어떻게 내부 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메이저 투자사들도 진입을 못했었던 기관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500억 가까이 냈다는 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유가 됐죠. 어떻게 그랬을까? 내부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존재한다면 어떻게 내부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메이저들도 진입을 못하는 기관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일까?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파헤쳐야 되는데 여기 이의를 제기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 부분을 언급을 했죠.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가격 차트만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말하는 것은 비트코인은 구리를 대체를 하는 상품이다. JP모건이 됐든 골드만삭스가 되게 됐든 미국의 중앙은행이 되게 됐든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미 달러를 대체를 하는 건가, 금을 대체를 하는 건가, 구리를 대체를 하는 건가, 무언가를 대체를 한다. 대체라는 말은 좋게 보게 되면 어떤 금융상품과 동등적인 가치를 갖고 특정 기간에 같이 움직이는가를 본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대체라는 말을 갖는 의미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몰리게 되면 어떤 금융상품이 죽을까? 즉 JP모건이 말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죽을 때 금의 가격이 올라간다, 대체한다 라는 의미가 이런 경우에 사용되게 되죠. 여태까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얻지 못한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헛발을 차고 있는 중이죠. 비트코인은 미 달러를 대체를 통해서 실물 경제 교환의 매개체가 되는 상품도 아니고, 금을 대체를 통해서 금과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도 아니고, 구리와 같이 또 연동되는 상품은 맞기는 하지만 대체를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이 옵션 지수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 얘가 위로 올라가는 기간에는 주식 가격을 포함한 금 가격 하락,
구리 가격 하락, 비트코인 가격 하락. 얘가 내려가는 기간에는 반대로 금 가격 상승, 주식 가격 상승, 구리 가격 상승.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되는 상품 중 하나가 비트코인이고 그 상품 중 하나가 구리고 그 상품 중 하나가 금이에요. 모두 선물 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고 현물 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게 돼요.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는 것은 그 시장을 떠나서 딴 데로 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없는 것을 미리 매도를 했으니 일정 기간이 지나서 만기가 되게 되면 없는 걸 팔았으니 도로 매수를 통해서 선물 매수를 통해서 얘를 되갚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죠. 현물이라는 것은 선물 시장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모두 다 선물과 현물 시장이 존재하는 금융상품, 같은 기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영 메커니즘에 연동되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2020년 3월 25일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동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공개방송을 진행한 바가 있죠. 녹화 편집본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다. 여전히 뭐 JP모건이 됐든 골드만삭스가 되게 됐든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무엇을 대체, 얘가 올라가면 무엇이 죽느냐,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해 온 것은 3월 25일에 계속해서 공유해 온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거래되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또 아프리카에 이름 모르는 국가의 금융시장이 있다면 같은 기간에 미국이 됐든 중공이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그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국가가 되게 됐던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게 된다. 왜냐? 한국과의 중앙은행보다 더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영하는 글로벌 투자사들이 많고 그들을 편의상 통칭해서 한머니로 부르기로 했다. 그 한머니가 운영하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존 템플턴 경이 글로벌 ETF라는 개념을 만든 이후서부터 같은 기간에 다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게 된다. 또한 같이 움직이는 또 중요한 특성이 있지만 공개방송에서는 공유하기가 좀 어렵죠. 또 여러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와 같다는 점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움직이고 연동 원리가 존재를 하게 되고 각 금융상품별로 연동은 되게 되지만 각각의 수명주기에 따라서 온도차는 분명히 발생이 되게 돼요. 그렇지만 과도한 것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게 돼 있고 되돌아가는 속도가 더 빠를 수뿐이 없다. 그래서 계속 비트코인은 여전히 글로벌 메이저들은 무엇을 대체한다, 뭐 코인, 화폐라는 단위가 들어갔다고 이게 화폐 가치가 빵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이 과연 그걸 몰라서 그렇게 대중에게 언론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일까? 퀘스천 마크가 생기게 되게 되죠. 늘 글로벌 금융시장 속에서는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충분하게 언론 매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스가 있다면 그런 것도 계속 활용을 통해서 물량을 뺏어왔죠. 그러한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평일에 진행하는 공개방송, 퇴근하시고 피곤하시고 그리고 가족분들과 보내셔야지 되는 소중한 여가 시간은 저희가 진행하는 공개방송에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늘 저희는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공유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